그리고 최근 이제 HBM을 보면 사실 이제 엔비디아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반도체를 만들어 쓰겠다라고 하는 회사들이 늘어나면서 사실 이런 환경들이 이 HBM한테는 훨씬 더 시장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좋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의 가장 큰 변화가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쓰기 시작을 하면서 중국 경기가 굉장히 느리지만 바닥을 치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일반적으로 이 커머더티라고 얘기되는 이 디램 수요, 그리고 이제 일반 PC 수요,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애드업이 된다라는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사실 SK 하이닉스 위주로만 저 HBM에서 좀 선두를 또 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하반기에 좀 HBM 관련해서 삼성전자에서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이런 좀 PC 시장의 회복이 실제 가시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까지도 좀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갖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시장의 진짜 고수를 찾아 이야기를 나눠보는 주식진 고수열전의 최성환입니다. 오늘은 신영증권의 박소연 연구원님 모시고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미국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네, 맞아요. 네, 매년 저기 오마하에 네네. 네, 가셔가지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에 참여를 하고 계신데 지금 몇 년째 가신 거죠? 네, 사실 뭐 매년은 아니고 작년에 갔고 올해 가서 지금 네. 2년째인데요. 네. 뭐 사실 공교롭게도 작년 말에 이제 그 찰리 먼거가 돌아가셔가지고 네, 그렇죠. 올해는 이제 먼거 없이 이제 주주총회를 하는 게 좀 이제 어떤 분위기일지 그게 좀 걱정도 되고 네. 조금 허전하기도 하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서 보니까 좀 특색이 있었던 게, 일단은 이제 버크셔에서 이제 주식을 이제 운용을 하는 가장 헤드가 결국 워렌 버핏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이 이제 시황관을 어떻게 보는지, 네. 뭐 어떤 종목 좋게 보는지 이런 게 가장 궁금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그 직접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는데요. 좀 이제 특이했던 부분이, 이번에 이제 애플을 팔았다라는 부분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세금 때문에 팔았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 수량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 IT나 기술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주 긍정적인 관점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했는데, 좀 특이했던 부분은 요번에 이 캐나다에서 어떤 업체 투자를 좀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네. 얘기를 지나가면서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상당히 좀 재밌었던 게, 이 사람이 한 2년 전쯤, 3년 전쯤부터 일본의 종합상사에 투자한다는 네.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일본 종합상사라는 거는 결국에는 원자재에 대한 투자에 대한 포지션인데, 작년, 재작년에는 이제 뭐 옥시덴탈 페트로움이라든지 뭐 이런 셰일 업체들에 투자를 했으니까 사실상 원자재나 에너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이 있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캐나다 업체를 좀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네. Q&A 세션에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또 딱 보고서, 물론 캐나다에서 어떤 업종인지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캐나다의 뭐 사실 대표님도 아시겠지만은 뭐 쉐일이라든지 에너지 업체도 되게 많고 네. 광산 업체나 뭐 우라늄 업체나 이런 회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워렌 버핏 자체가 기본적으로 물가나 인플레이션 자체가 쉽게 떨어지기 어렵다라는 시황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작년부터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현금성 자산이 아시겠지만 버크셔 해서웨이가 시가총액이 1조 달러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2천억 달러, 그러니까 한 20%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네. 현금성 자산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내가 3개월물 국채, 6개월물 국채 사면 5% 후반대 금리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뭐처럼 뭐 위험을 감수하냐, 뭐 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사실은 뭐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이 T빌, 그러니까 이 단기 국채만 계속적으로 매수했던 사람이 캐나다 회사를 보고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신박하게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버핏의 시황과는 뭐 명시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 거다, 물가가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런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천연자원, 원자재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해지성 투자,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제일 특이했던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저도 이제 주주총회 관련돼서 이야기들을 좀 들었는데, 뭐 AI 쪽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다고. 아, 네, 맞아요. 하던데. 그 AI 대해서는 사실상 이 사람이 이제 뭐 기술주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는 부분에 네. 대해서는 뭐 나는 언급하지 않겠다 뭐 네. 이런 쪽이긴 한데 AI가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제 새롭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영역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버핏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최근에 AI로 만든 내 자신에 대한 페이크 영상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페이크 영상이 뭔지는 얘기를 안 하는데 이거를 자기 딸이랑 와이프를 보여줬대요. 근데 자기도 못 알아볼 정도로 너무 진짜 정교한데 같다. 네. 와이프랑 딸한테 보여줬더니 그 두 명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너무 충격을 네. 받았다. 그래서 이게 뭐 핵무기급 파괴력이 있다고 맞아요. 얘기가 그래서 맞아요. 나오게 된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자기 딸이 자기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네. 이런 페이크 영상을 통해서 내가 지금 뭐 이제 살해 위협을 받고 있는데 나한테 얼마를 보내지 않으면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아빠 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안 보낼 만한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네, 그렇겠네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사기 산업이 차세대 성장 산업이 되는 거 아닌가. 네. 그게 되게 우려스럽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니까 확실하게 이제 AI에 대해서는 뭐 네. 당연히 기술적으로 굉장히 우월한 산업인 걸 이 사람도 알지만 규제 이슈에 대해서 좀 우려하고 있나? 이런 네.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저는 갑자기 또 보안 이슈 관련된 그런 뭐 섹터에 주목해 네, 역시 보려고 빠르시네요. 하는 네, 뭐 그런 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캐나다 이야기도 하셔가지고 네네. 제가 알기로는 이 러시아나 이런 쪽에서 비트코인 채굴이나 이런 것들도 많고 네네네. 그리고 데이터 센터들도 많이 그쪽에 건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뭐 지리적인 입지로 봤었을 때는 캐나다도 그런 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그런 데이터 센터나 그런 것들도 뭐 많이 투자가 되고 있다고 좀 알고 네, 있는데 뭐 그럴 수도 네, 있겠죠. 네. 근데 뭐 사실 버핏의 지금까지의 투자 성향으로 네. 봤을 때는 이 데이터 센터나 뭐 네. 사실은 뭐 비트코인은 사기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그런 쪽일 네. 것 같지는 네, 않다. 네, 근데 네. 사실 제가 네. 이제 버핏이 캐나다 업체에 관심이 있어 보이더라라고 했더니 똑같은 말씀을 다른 분이 진짜 그렇게 아, 하신 그래요? 적이 있긴 네.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면 일본 시장에 투자한 것도 네네. 나중에는 이야기가 뭐 원자재나 이런 쪽을 시장을 좋게 봐가지고 뭐 일본 쪽 섹터에 일본 쪽 지역에 투자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일본 치황이 뭐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고 그때서부터 뭐 일본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뭐 또 버핏이 어떤 지역을 유심 있게 보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맞아요. 그런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일단은 미국에 다녀오셨으니까 네. 미국의 시황을 좀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적으로 이제 물가가 계속 오르다가 최근에는 예상치 수준에 머무르게 되면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시장의 기대감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에 뭐 금리를 인하한다고 했었을 때 너무 또 다들 기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가도 지금 뭐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 시장 이런 상황에서 뭐 금리 인하를 이제 한다고 했었을 때는 또 뭐 시장에서는 재료 노출이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할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들은 뭐 유동성 장세로 하반기를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최근에 제가 선물 시장에 대한 예측치를 한번 봤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국내 선물 아니요. 그 해외의 네. 미국의 금리 선물이요. 네네. 근데 이제 올해 뭐 한두 번 정도 내릴 거다라는 거는 거진 기정사실화이기 때문에 네. 내린다라고 해서 시장이 뭐 추가적으로 아주 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그럴 네, 것 같지는 그러진 않아서 않고, 네. 결국 내년에 몇 번 내리느냐에 대한 관심이 지금은 더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네. 아직은 내년까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중요한 네. 게 제가 찾아보니까 내년 말까지 한 4번에서 최대 5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올해 하반기까지 포함해가지고. 맞아요. 네네. 그 얘기는 올해 한 2번 내리면 내년에는 네, 3번이고 세번 정도, 네. 올해 한 번 내리면 내년에는 한 4번.
그게 최대라는 얘기는 사실상 금리 내려가는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느릴 거다라는 네. 지금 시나리오가 이미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뭐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가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은 금리 인하에 대한 반응이 아니다라는 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면 사실 저는 최근에 미국의 1분기 GDP가 나왔을 때 1분기 GDP가 예상치보다 좀 덜 나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야 이제 미국 경기가 꺾어지기 시작하니까 금리 인하다라고 헤드라인에는 많이 나왔는데 뭐 저 같은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수치를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거는 그 수치가 사실 예상보다 낮게 나온 게 소비가 좀 둔화돼서인데요. 네. 근데 소비 말고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GDP가 따로 발라지잖아요. 네. 근데 이 투자 쪽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거 부문, 비주거 부문, 그리고 비주거 부문에서는 뭐 장비 투자, 그리고 이제 뭐 지적재산권 투자, 뭐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는데 네. 수치 자체가 전분기 대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고서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 경기가 너무 이제 물가가 높다 보니까 지갑이 얇아져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소비가 위축되고 이런 부분은 맞긴 맞는데 네. 중요한 거는 제조업이나 캐펙스, 그러니까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전혀 죽지를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왜 이런 상황이냐라고 보면 당연히 첫 번째는 중국과 러시아와 체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공급망 재구축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있고 네. 뭐 작년부터 시작이 됐지만 IRA나 칩스 액트라고 해서 이 정부의 보조금 관련된 네. 정책들이 계속 되고 있고 이게 이제 기업들의 투자를 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아까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AI 관련된 설비 투자 네. 결국에는 이게 데이터 센터가 될 수도 있고 최근에 이제 많이 전력, 회자가 되고 네. 있는 전력망 네. 투자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지금 뭐 단기적으로 경기가 좋다 좋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떠나서 정말 장기적인 어떤 그림을 보고 이루어지는 네.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미국 경기가 나쁘다고 해야 되나? 네. 과연 금리를 많이 인하할 정도로 지금 나쁜 게 맞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회의가 들더라고요. 저도 진짜 최근에 뭐 저도 한 2년 정도 미국에 이제 생활하고 최근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이제 코로나 시기에 미국 경기가 어땠는지 이야기들을 많이 그러네요. 들었는데요. 실제로 보면 미국 정부가 진짜 좀 똑똑하고 되게 영리하게 정책을 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지원금을 이렇게 어떤 뭐 기업이나 이런 쪽에다 준다고 했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직원들한테 밀린 뭐 월급이나 이런 것들을 제하고 바로 이제 그 세금 같은 것들, 그러니까 뭐 그 유틸리티와 관련된 그런 뭐 수도세라든지 전기세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납부를 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준 거에 일정 부분은 다시 이제 경기에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되게끔 이런 보조금들을 많이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보조금을 받아서 다시 이제 뭐 소비 형태로 이렇게 되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금리를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올려가지고 인프라 투자가 많이 필요한 그런 산업이 돈이 안 돌 것 같이 보여졌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중요한 산업들마다 보조금을 많이 이렇게 주면서 또 금리도 많이 낮춰주는 그런 대출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실제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인프라 투자라든지 뭐 그런 제조업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숫자로 좀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미국 증시가 지금 참 얄밉게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직전 고점을 못 넘겼는데 이제 뭐 네. 계속 파죽지세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뭐 그 원인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지금 설비 투자 그리고 그러니까 기업들에게 주어지는 보조금 네. 이런 약간 이제 재정 기반의 캐펙스 사이클 이런 부분으로 약간 견인차로 가고 있는 네. 상황이라서 사실 미국 증시에서도 지금 52주 신고가 종목들을 보면 예전에는 매그니피선트 7이라고 해서 정말 자체 모멘텀이 있는 기술주만 올랐었는데 네. 최근에는 은행, 뭐 내지는 산업재, 네. 그리고 유틸리티 회사들, 그리고 최근에는 일부 소비재 회사들에서도 좀 신고가가 나오는 네. 흐름들이 나오더라고요. 월마트나 뭐 맞아요. 네. 네, 코스트코도 그렇고.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섣불리 네.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오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전략을 짠다든지 이런 네. 부분보다는 그냥 기본적으로는
재정 투입 사이클이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좀 보고 네.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이제 뭐 또 대선 이슈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네네. 뭐 인프라 투자는 뭐 당분간은 뭐 꾸준히 확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많이 되는데요. 그렇죠. 네, 네. 뭐 이거는 좀 뭐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사실은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트럼프가 되면 이 사람은 감세주의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를 낮춰주는 정책들을 더 필 수 음.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재정 적자를 더 키우니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오히려 기업들은 투자하기에 훨씬 더 좋아지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어느 쪽이 대통령이 되든 이런 캐펙 사이클은 좀 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국내에서도 해외에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을 생각하셔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미국 시장은 하반기는 소비재 위주의 좀 섹터를 유심 있게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좀 기술주 쪽으로 아직도 좋게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소비재냐 기술주냐라고 네. 하기보다 네. 저는 그냥 일단은 산업재라는 차원에서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성장주나 아니면은 뭐 방어주냐 네. 뭐 이렇게 봤었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방어주는 아니죠. 네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 네. 경기가 상당히 좋고 네. 그러다 보니까 방어주의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될 네. 것 같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소비재라는 거는 소비 여력이 굉장히 좋고 내지는 소비 사이클이 호조일 때 보통 소비재를 선호하거든요. 네. 근데 아까도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인플레이션 자체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높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예,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은 좀 의외로 낮아지면서. 많이 유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미국 정부가 재정 적자를 감내하면서도 계속 좀 부스팅 시키려고 하는 것들은 네. 기업들의 투자이기 때문에 네. 이 투자와 관련된 음. 사이드들 내지는 투자와 관련된 섹터들이 굉장히 좋을 거고 네. 결국엔 이 부분들은 좀 자본재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이 IT 인프라도 사실은 자본재이고요. 네. 그리고 일반적인 산업재 인프라도 자본재고 유틸리티 인프라도 사실은 자본재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좀 이 산업을 이끌기 위한 기반 시설 투자 네. 이런 부분에 좀 더 저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뭐 AI나 데이터 센터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전력망 투자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지금 공장이나 내지는 기반 시설 투자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좀 주도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최근에 뭐 또 달러 관련된 이슈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뭐 달러 강세가 계속적으로 이제 좀 지속이 될 거다라는 네네. 시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국내 수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달러 환경에서 뭐 우호적일 수가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네, 같거든요. 당연히 사실은 우호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상당히 좀 재미있는 부분이 예전에는 원화 강세일 때 가장 뭐 수혜주라고 생각했던 음식료들, 네. 음식료 회사들이 지금 달러가 강세인데도 지금 상당히 주가가 좋잖아요. 네. 근데 느끼시는 것처럼 이제는 음식료 회사들이 수출주다. 해외에 수출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달러가 강세인데 오히려 이 부분들을 발판 삼아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서 사실 음식료마저 이 정도면 저는 지금 현재 달러 강세가 기본적으로 부정적이다라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해요. 제가 왜 또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사실 1360원, 70원 네. 환율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예전에 보면 뭐 외환위기급 내지는 뭔가 이제 뭐 위험의 전조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보통 또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원달러 환율에 현물 환율이 있고요. 선물 환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현물과 선물 환율의 차를 이제 스왑 베이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스왑 베이시스가 현물 시장에서 달러 구하기가 되게 어려우면 네. 굉장히 마이너스 폭이 벌어져요. 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2020년도에 거의 마이너스 200bp까지 갔었고 네. 2022년에 갑자기 급작스럽게 금리 인상했을 때 그때는 마이너스 한 150? 막 이렇게까지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스왑 베이시스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네. 마이너스 한 20, 30, 뭐 벌어져도 막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현재 환율 수준에서도요, 기업들이나 내지는 뭐 어디 이제 달러가 필요한 사람들이 현물 달러를 구하기가 전혀 어렵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네.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의 레벨 자체가 뉴 노멀일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미국이 금리를 내년까지도 크게 내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 네. 환율이 유지가 되는 건데 중요한 건 현재의 환율을 좀 어렵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오히려 잘 됐다라고 뒤에서 조용히 박수치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는데 네. 대부분 기업들이 수출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좀 좋아하고 있다라는 그럼요. 것들이죠. 뭐 사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네. 뭐 계속 올라가고 네. 있고 뭐 대표적인 수출주지만 네. 네, 뭐 그런 상황입니다. 맞아요. 뭐 역사적 신고가를 뭐 나타내고 있죠, 현대차가.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 그 애널리스트 생활을 처음 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뭐 나쁠 게 없다. 네. 라는 거를 이제 처음에 사수한테 이제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 일단은 뭐 그런 명제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연구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선물과 현물 간의 차가 크지 않았을 때 뭐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뉴 노멀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 상당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도 보면은 최근에 이제 뭐 HBM 관련돼서 뭐 하이닉스가 올랐다가 또 삼성전자 올랐다가 네. 이런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두 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이 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또 시황도 많이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되게 이제 반도체 시장도 뭐 되게 좋은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미중 간의 무역 갈등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뭐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섹터가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뭐 연구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궁금하거든요. 당연히 네. 저도 반도체는 사실 뭐 최애 섹터 중에 네. 하나이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HBM을 보면 사실 이제 엔비디아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반도체를 만들어 쓰겠다라고 하는 회사들이 늘어나면서 사실 이런 환경들이 이 HBM한테는 훨씬 더 시장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좋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요거에 더해서 제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주말에 이제 외신을 좀 뒤적거리다 보니까 중국의 PC 시장이 살아난다 네. 이런 기사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좀 의미가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가 이제 HBM만 봤었거든요. 왜냐하면 여타 뭐 PC나 내지는 여타 노트북 뭐 이런 약간 일반 커머더티 시장은 다 죽어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올해 들어서의 가장 큰 변화가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쓰기 시작을 하면서 중국 경기가 굉장히 느리지만 바닥을 좋아지고 치고 있죠.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일반적으로 이 커머더티라고 얘기되는 이 디램 수요 그리고 이제 일반 PC 수요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애드업이 된다라는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사실 SK 하이닉스 위주로만 좀 HBM에서 좀 선두를 또 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하반기에 좀 HBM 관련해서 삼성전자에서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이런 좀 PC 시장의 회복이 실제 가시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까지도 좀 네.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삼성전자가 좀 하반기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디램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고 뭐 실적도 좋아지고 있긴 한데 이제 제가 약간의 뭐 우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뭐 중국향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50% 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중국에 더 이상 뭐 시설 투자 그만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공장에서 나오는 디램들만 수출하고 거기는 이제 앞으로는 뭐 거의 스탑하는 분위기로 이제 가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중국 시장을 버릴 수 없는 시장이고, 맞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또 계속 향유하지 못하면 뭔가 좀 다른 시장이 빨리 찾아줘야지 되는데 미국 시장이 빨리 열리기에는 또 시간이 좀 필요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이제 조율하는지가 가장 큰 이제 뭐 전략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뭐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네. 사실 뭐 기업별로의 그 개별적인 사항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네. 이게 약간 좀 외교적이고 좀 네. 정무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당히 재미있는 네. 게 지금 우리 사실은 그 여당이 우리 정부가 4월 총선 이전까지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외교적으로 경색적인 태도를 보였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최근 보면 약간 태도가 달라진 게 아시겠지만 오늘 촬영 일자 기준으로 네. 한중일 정상회담을 네, 그렇죠.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중국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더 중립 외교로 다가가려는 흐름들을 지금 오랜만에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이 사실 계속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견제 의도를 갖고 있고 그런 어떤 정책들을 피는 것은 아마도 바뀌지 않을 것 같고 네. 어차피 연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정부의 태도는 약간 달라질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도 좋지 않고 하는데 네. 계속적으로 이렇게 척을 치게 되면 결국 이제 우리 경기에 도움이 안 되는 방향이고 향후에 이런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실용 외교로 간다라는 차원의 접근이 최근 생긴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주식 시장에도 좀 그만큼 좀 네. 호재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올해의 이 주식시장을 관통하는 어떤 흐름이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 시장에서 이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을 많이 찾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러다가 뭐 중국 시장이랑도 또 괜찮아질 수가 있으면 뭐 양쪽으로 더 좋은 회사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섹터가. 네. 그렇죠. 뭐 사실 네. 지금까지 이제 미중 갈등 가운데에서 이제 수혜를 첫 번째로 많이 언급을 했던 게 이제 2차 전지, 네. 그 다음에 반도체, 그리고 이제 조선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바이오까지. 네, 바이오, 철강 뭐 이런 네. 거까지 얘기가 근데 많이 이제 나왔죠. 네. 이 이상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 이제 대체 수요가 한국에서 이제 있을 수 있나?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혼란 내지는 네. 좀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최근 중국 경기가 좋아지고 중국과의 외교가 조금이라도 개선된다라고 하면 저는 좀 새로운 모멘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홍콩 시장이 회복되는 것도 굉장히 좀 흥미롭게 보고 있고 그리고 특히 좀 재미있는 게 일본에서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이라고 해서 일본판 밸류업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도 밸류업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최근에는 중국도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중국판 밸류업 정책이라는 것들을 네.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참 우연치 않게도 네. 이 3국이 전부 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강조하는 금융시장 정책을 피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재미있는 부분이고 네. 그래서 좀 중국 시장의 어떤 개선이 우리 시장한테는 좀 또 다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네. 좀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올해 사실 미국 시장 상당히 좋았는데 미국보다 사실 상승률이 더 좋은 게 유럽 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유로스탁스 600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사상 네. 최고치 경신을 했는데 사실 유럽이 이렇게 좋은 게 대부분 중국과의 어떤 수요 이런 부분이 연동이 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작년과는 상당히 좀 다른 부분으로 인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